귀한 공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런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근조근 제가 아는 만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모르는 건 또 모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는 저는 1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국의 조사 3과의 팀장을 맡았는데, 그 1기 특조위는 진상규명국이랑 그다음 피해자 지원과 그리고 피해자 지원국 그리고 안전사회국 이렇게 3개 국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국에서 이루어져요. 이제 진상규명국은 3개의 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1과, 2과, 3과인데 저희는 1기에는 특별법에 각 과의 업무까지도 분장을 해 놓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1기에서는, 그러니까 1과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2과에서는 구조군안. 선생님들 안 구했냐, 못 구했냐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그 2과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소속이 되어 있었던 3과에서는 언론의 공정성, 적정성.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되게 여러모로 참 대한민국 획을 긋는 참사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언론에서도요, 그 이전에 어떤 그 참사나 과거사나 재난에서도 언론이 이렇게 부각됐던 적은 아마 거의 전무후무하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전에 과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에서 언론이 하나의 파트로 다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는 매우 특이한 경우여서 언론 파트를 아예 과로 해서 언론의 공정성, 적정성, 명예훼손,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록, 주요 기록의 수집과 그 관리까지가 저희 3과의 업무였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조사팀장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저는 지역신문에서 꽤 오래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사실 잘 모르고 특조위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언론, 지역 언론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언론과 다르게 지역 언론, 지방자치 이런 거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평적인 언론 시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세월호 참사와 오보라는 거에 대한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출발을 해서 1기 특조위에 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 과의 업무에, 저희 과의 업무에 굉장히 많이 이제 집중을 해서 오보와 명예훼손 사례와 사실은 명예훼손도 이따 잠깐 뭐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명예훼손과 댓글과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도 참 세월호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약간 그 왜 공무원들이 그런 거 칸막이 행정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1기 특조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밖에 방해도 많았지만 안에서도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무원들의 칸막이 행정처럼 1과, 2과, 3과가 그냥 각자 자기 업무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칸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지켜보면서 굉장히 많이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차츰 제가 제가 그래서 시작을 지금까지 선생님들 많은 강의 들으셨겠지만 아마 약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가 다뤘던 이 언론으로 다뤄도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언론 보도나 명예훼손들을 보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은 이 언론에 대해서도 이미 그러니까 2015년 7월 30일에 제가 첫 출근을 했는데 그 이전에 오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고서들이 나와 있었어요. 자기반성 프로도 많았고요. 뭐 그날이 알고 싶다 같은 데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반성적인 프로들, 논문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는 것이 제 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제 업무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 세월호 참사는 다 그런데 어디에 출발해도 이 도착 지점들이 조금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도 약간 눈이 좀 번쩍 뒤늦게 띄었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서야 이것만 봐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도 뒤늦게 그 공판이나 이런 자료들 저희가 세월호
일기 특조위가 이관했던 자료를 60테라 정도, 이게, 보통 요 외장 하나가 1테라잖아요? 그걸 60개를 넘긴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그때 받았던 건 한 40테라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수집을 했던 게.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영상이나 공판 기록이나 엄청나게 많은 진술들이나 이런 기록들인데 사실 처음엔 저는 그걸 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늦게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뒤늦게에서야 이제 저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거꾸로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다른 분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뭐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정석으로 A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셨다면 굉장히 저는 좀 엉뚱한 곳에서 다시 거꾸로 고민들을 하게 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게 저의 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 제가 앉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언론을 통해서 외화됐던 거는 정확하게 4월 16일 9시 19분이에요. 공식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은 빼고 공식적으로는 9시 19분에 YTN의 최초 자막으로 보도가 돼요. 350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 중, 진도 부근 해상이라는 자막이에요. 이게 이분이 다른 멘트를 하다가 이제 이게 나가서 이렇게 최초로 보도가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런 최초 보도가 됐을까? 혹시 이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당시에 YTN, 그러니까 그 언론은 각자의 주재 기자라고 해서 지역 기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역의 그 지역, 목포, 광주 일대를 총괄하는 기자분이세요. 약간 부장급이죠. 연세가 좀 있으세요. 이분이 그 직전에 출근을 하고 이제 하는데 전화가 온 거죠. 13분이라고 하시죠. 육상경찰. 그러니까 목포 진도 이때 여기에는 대부분 여러분이 아신 해경, 그러니까 경찰하면 해경인데 해경이 아닌 육상에 있는 경찰, 그것도 서울에 있는 간부가 전화를 했다고 해요. 동생 큰일 났네. 진도에서 500명이 탄 여객선이 조난당해서 침몰하고 있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요 취재원, 특히 그 경찰 간부라든가 정부의 주요한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취재원이 많으냐에 따라서 유능한 기자냐 아니냐가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연배가 좀 있으셔서 육상 경찰하고 굉장히 형동생, 남자분들은 다 형동생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우 형 하고 지냈나 보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보도를 하게 됐다라고 기자협회보에 이 글을 써요.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이분이 상을 받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세월호를 공식 최초 보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상을 받아서 왜 그 보도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경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정조사가 있어요. 7월에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이 김현미 국회의원한테 추궁을 당하죠. 경찰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세월호 참사를 알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얘기합니다. 뉴스를 보고 알았다. YTN 보도를 보고 알았다. 아마 혹시 그 자료를 보신 분도 국정원부터 대부분의 주요 기관들이 어떻게 세월호를 알게 됐냐? YTN 보도 보고 알았어. 9시 19분에 보도를 보고 알았어.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경찰청장은 9시 19분에 YTN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그럼 YTN은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경찰청장 미치겠죠. 아무리 높은 간부여도 청장 밑에 있는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이 간부는 청장에게, 윗사람에게 보고하지 않고 기자에게 먼저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던 거죠? 누구를 통해 알았던 거죠?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죠. 자, 이렇게 뭔가 꼬임이 이제 최초 보도부터 꼬임이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그 세월호 전원 구조는 어디로 많이 알고 계시죠? 네, 네, MBC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최초는 MBN이고요. 11시 1분 17초에 학생 전원구조 최초 보도 자막이 나가요. 그 다음에 이어서 MBC가 26초에 단원고 학생들 전원구조 이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KBS는 26분.
예, 굉장히 아주 비교적 늦게 주요 방송 매체 중에는 아주 거의 제일 늦게 나가다시피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MBC는 이제 근데 사실 MBN이 최초 보도이긴 하지만 그 국정조사나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은 게 MBC예요. 선생님들 MBN 누가 보세요? MBC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MBC는 이때 11시 1분에 보도가 나간 이후에 거의 오후 2시까지 그 중간에 슬쩍 정정을 하기는 해요. 비스무리하게 전원이 구조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또 다시 전원 구조 이런 식의 보도를 2시까지 이어져요. 근데 오후 1시 반에는 무슨 보도가 또 나죠? 368명 추가 구조 보도가 나가잖아요. 전원 구조를 2시까지 이어갔는데 그 사이 1시 반에는 그 안행부의 차관이 공식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368명이 구조되었습니다. 368명 구조는 사실이 아니었죠. 어떻게 경위 드는지는 혹시 아세요? 그 161명이 이제 그 서거차에서 구조선이 오는데 그게 오는 게 2번 계산되었다는 게 해경의 공식 해명이에요. 가족들은 사실 그 부분을 아직 믿지 못하고 계시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MBC는 이제 그 보도를 실질적으로 11시 1분 26초에 그러니까 두 번째, 최초 보도는 아니지만 두 번째 보도를 해서 오후 2시까지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전원 구조되었습니다. 라는 수시 보도들을 이어가는데 그러면 너네는 왜 그 보도를 하게 되었냐라고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과 이제 나중에 저희한테 특조위에서도 이제 해명을 합니다.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MBN 기자가 수원에서 아까 지역 주재 기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에 있는 주재 기자가 카톡으로 상관에게 보내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기 단원고 전원구조. 그래서 그걸 MBC의 그 지역 기자가 이렇게 보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원구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했더니 맞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처는 결국 MBC가 전원구조를 보도하게 된 출처는 어디냐면 MBN 기자다라는 것이 공식 해명이에요. 그냥 말로 한 구두도 아니고요. 이거는 국정조사 감사원 저희 특조위에 다 보내준 공식 서류로 한 해명입니다. MBN 기자가 카톡 보내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혹시 이제 그 공범자들 보셨죠? 여기 이제 소리가 좀 근데 그 중간에 박영훈 기자가 현장에서 그 구조된 학생들, 그 어민들이 구조에 나섰지 않습니까? 이게 공범자들을 제가 조금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공범자들을 혹시 보셨으면 라는 얘기를 듣고 박상호 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구조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그때 묵살했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아니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물어본 게 약간 이거 잘 보이세요? 네. 아, 예. 그럼 지금도 배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예. 100명, 200명 이상이냐 그랬더니 예. 그러면 지금 저런 구조 이걸 뭐냐 그랬더니 예. 이것만 해도 팩트가 확실하잖아요. 제가 직접 다시 저를 말했어요. 지금 이게 서울에서는 이게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지금. 그랬더니 그 대답이 역시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말아요. 아차 우리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한기로 풀리는구나. 지금 침몰된 여객들은 거의 선수 부분만 남기고 다 지금 잠겨있는 그런 상태고 다행히 승객들은 거의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아까 이게 이제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데 공범자들의 일부를 제가 조금 이게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저작권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거 많이 도와드렸기 때문에 최승권 PD 사장님이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목포 MBC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이제 그 상황은 어떻게 알게 됐냐 그랬더니 MBN 기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 상황의 장소는 수원이에요. 결국 더 나가면 단원고예요. 안산 단원고. 안산 단원고에 있는 상황들을 서로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자막을 보시면 안산 단원고 전원구조라는 자막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단원고 강당에는 부모님들이 모여 계셨는데 그걸 보시면서 부모님들이 막 이제 항의하는 장면들이 영상에 나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단원고 전원구조냐? 아이들은 지금 단원고에 있지 않잖아요. 진도에 있는데 출처가 안산 단원고 땡땡 전원구조잖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굉장히 강하게 막 항의하세요. 단원고 전원구조 못 믿겠다.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앞전의 상황은 단원고 수원 이쪽 상황 경인본부 상황이고요. 자, 이제 목포 상황은 어떠냐면 현장에 이제 세월호가 이제 침몰되어 가는 그 시점에 기자들이 뒤늦게 예를 들어 9시 19분에 YTN 기자가 최초로 그 전화로 받은 거죠. 그런데 기자는 그 전화를 받고 그 사람 광주에 있었으니까 현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많은 기자들이 현장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그 현장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세월호의 그 현장, 예. 그 세월호 현장은 팽목은 대부분 가보셨잖아요. 팽목에서도 그 보통의 배를 타고 30분 정도, 철선을 타고도 30분 정도 가야 되고 그 피정이라고 하는 해경 배를 타고도 10분 이상 가야 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팽목까지는 가도 현장까지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목포 MBC의 기자는 서거차도 출신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형 동생 하는 그런 아우를 불러서 그 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현장에 가요. 현장에 가서 가장 최초로 그러니까 현장 가까이 간 기자였던 거죠. 목포 MBC 기자가. 그래서 보죠. 전원구조인가요? 아니라는 걸 알죠. 이 사람은 더구나 서거차는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그 현장과 동고차, 서거차 사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거기서 저 정도면 그리고 저 정도의 여객선이 저렇게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저 안에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딱 보면 누구나 알아요. 그건 이후에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기자들이 사람 많았겠구나. 현장에 조금만 가까이 있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이 기자가 현장에서 그 목포 MBC에 있는 데스크, 아까 화면에 나왔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부장이고 한 사람이 국장님이세요.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죠. 여기 현장 큰일 났다. 그래서 근데 마침 방송으로 나오죠. 전원구조가. 그래서 이 두 분, 부장님과 국장님이 연이어 어디로 전화를 하냐면 서울에 있는 전국부 부장. 그러니까 이 KBS나 MBC나 각 지역의 방송을 총괄하는 전국부가 있어요. 여기서 지역에 있는 뉴스들을 총괄하는데 이 전국부 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연이어 전화를 해요. 한 번? 아니에요. 수십 번 전화를 해요. 그리고 그 국장님 같은 경우 부장님이 전화를 하다 부장님이 안 먹히니까 그 국장님이 나중에 나오신 분이 국장님인데 그 국장님이 전화를 해요. 아까 잘 안 들려셨을 것 같은데 자기가 먼저 지역의 해경한테 전화를 해. 그래서 자, 예 아니오로만 답해라. 전원구조냐 아니냐. 해경이 뭐라고 말해요? 전원구조가 아니다. 그건 왜냐하면 선생님들 아마 나중에 해경 통신기록 같은 거 보셨으면 이미 해경은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에 나오잖아요. 전원구조라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던 본청 상황실장이 아닌데 이거 오보인데 라는 대화 녹취록이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해경은 당연히 알죠. 그래서 해경이 그 부장에게 김선태 국장님에게 말하죠. 전원구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국장이 큰일 났잖아요. 자기네 방송사가 지금 오보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보다 사실이 아니다. 빨리 정정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해경의 연락처까지 줘요. 자기가 통화했던 해경의 연락처까지 주는데 전국부 부장은 무슨 일인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국장님이 말하죠. 아차, 뭔가 우리말을 의도적으로 묵살하는 것 같다.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바로 공범자들의 주요한 한 챕터에 보셨던 분은 기억하실 건데 그래서 공범자들에 나와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걸 묵살했던 그 부장은 나중에 해명을 해요. 왜 그랬냐. 지금 본사에서, 지역에서, 목포에서 아니라는데 왜 너는 그걸 다 묵살했냐?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이것도 또 공식 답변이에요. 현장의 전원은 그저 참고하라는 얘기였고, 출처도 인터뷰도 없었기 때문에 의존할 수 없었다, 신뢰할 수 없었다라는 공식 문서로 답변합니다. 자, 지금 아까 영상 잠깐 보셨지만 이게 참고하라는 전원이었나요?
이 국장이 말해요. 자기는 하도 나중에 답답해서 욕을 했다고. 지역에 있는 부장국장이 본사에 있는 부장에게 욕을 하는 거는 선생님들 조직사회에 있어 보셔서 아시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잘리려고 각오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장님, 국장님은 연달아 다 그만두세요. 그리고 그거는 자의가 아닌 거는 네,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현장에 있었다고 했던 최초로 현장에 갔던 그 기자는 영업부서로 좌천돼요. 바로. 그리고 바로 몇 달 있다 영업부서로 좌천되고, 그래서 영업부서를 전전하다가 올해 초에서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인양한 다음인가 갔는데 그때 이제 오셨더라고요. 목포 신항에. 그래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자기 이제 취재부서로 발령났다고. 자, 언제죠? 2014년 4월 16일 날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달인가 한 두세 달 이후에 영업부서로 발령나세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계속 전전하시다가 올해 인양되잖아요. 그때까지 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얘네들은 왜 그래야만 했던 걸까요? 이건 되게 많이 보셨던 거. 소리 좀 줄여.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철저한 많이 보셨던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책임을 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가족들은 탑승자 명단 확인이 안 되는 등 불만 사항들을 건의하자 박 대통령은 즉시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가족들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가족분들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 스크린도 설치해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좀. 네.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 지금 박수 치죠. 예. 실제로 상황이 어땠던 거는 알고 계시죠? 실제로의 영상은 야유하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박근혜가 굳이 아니었어도요. 이번에 지금 제천에서 거의 참사 수준의 상황이 터졌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제가 오늘도 뉴스 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분노를 터뜨렸대요. 그거는 누구냐를 떠나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 내 남편 이런 상황에서 박수를 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특히나 지금 박근혜는 당일날 어디 갔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와서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근데 막 박수 치죠. 근데 실제로 상황은 아니었어요. 야유하고 막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는 소리를 삽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왜 음향 아시잖아요. 이렇게 쭉 빼고 쭉 넣고 이런 것으로 사실 이거는 오보가 아니죠. 예. 이걸 오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거는 의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말하면 거의 조작 수준의 방송이었던 거죠. 이제 사실 오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 있잖아요. 보험 보도가 몇 시쯤 나갔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 사망하면 뭐 1억 받고 뭐 하면 얼마 받고 이런 보도들 실제로 4월 16일 날 오후쯤 나간 줄 아시잖아요. 실제로는 11시 몇 분에 나갔습니다. MBC에서 수초로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일날 이제 단원고 강당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모이셨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시거든요. 11시 20분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막 전원구조 이제 보도 보고 순차적으로 이제 막 타고 가시는데 그때 가시는 과정에서 이제 그 보도를 보시면서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그때 전원 구조됐다는 거를 알고 가시잖아요. 근데 방송에 나온단 말이에요. 죽으면 사망하면 1억 이런 보도를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 애 살아갖고 지금 내가 담요 들고 가는데 왜 저런 보도를 하지?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죽으면 얼마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후에 나중에 밝혀진 거로는 안행부가 바로 확인했다고 하죠. 예, 그 사망 보험 얼마 들었어? 보험 여부 확인해봐 해서 실제로 보고를 했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저게 그렇게 빨리 했어야 하는 보도인지 그리고 이제
수중에 그 선내 진입 오보 같은 경우도 있는데, 선내 진입은 실제로는 2014년 4월 18일 날 저희가 선내 진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요. 실제로 그것도 선내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줄을 잡고 오는 것이 4월 18일 날로 그렇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당일날 KBS의 9시 뉴스부터 선내 진입 오보가 나갑니다. 선내에 진입해서 그 시신 엉겨 있어,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선정적인 그 표현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징계 받고 끝나요. 그냥 징계라는 건 말 그대로 하지 마, 이제 좀 심했어 너, 이 정도인 거죠. 사실 그게 그럴 일인 거죠. 부모님들이 그 보도를 보면서 막 자지러 주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선내 진입해서 시신 엉겨 있어, 아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보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많이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도 분노하시는 게 그러니까 총동원, 동원 가능 세력 총동원, 555명 동원, 뭐 함정 뭐 몇 대, 이런 것들. 실제로는 그게 나중에 특조위 청문회 때 김석균 청장이나 해경청장, 본청장이 나와서 말하죠. 아니 거기 당장 없었는데 어떻게 555명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동원이 가능한 세력들을 모두 다 그렇게 셌다는 거예요. 자, 555명 동원이라는 게 실제로 당연히 현장을 지금 555명이 적어도 500명은 아니어도 되게 근사한 수는 거기 있는 줄 알죠. 근데 실제로 가족들이 그날 배를 타고 현장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죠. 그 영상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자가로 배를 타고 갔는데 가서 깜깜하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절규하시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보도는 계속 나갑니다, 밑으로. 동원 가능 세력 총력 구조 중. 총력 구조라고 자막은 나가는데 부모님들은 갔는데 깜깜한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왜 그렇게 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 수를 다 세서 그걸 그냥 보고했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오보인가요? 이건 그냥 이걸 그냥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의 책임들을 그러면 그렇게 동원이 가능한 모든 세력들을 다 더하기 곱하기 해가지고 그 했던 해경의 잘못인가? 그 해경이 쭉쭉쭉 프린트해주는 그 보도자료들을 또는 불러주는 그 수치들을 그냥 받아서 오퍼레이터죠. 선생님들이 아시는 그 기자들이 오퍼레이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진짜로 그때 상황은 555명이라는 수치에 아무 의미 없이 막 숫자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언론은 그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했었는데, 명예훼손도 저희 이제 명예훼손만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을 따로 저희 지도관들을 이쪽은 언론, 이쪽은 명예훼손 기록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명예훼손을 담당했던 조사관에게 전 지금 참 미안한데 하루 종일 말도 안 되는 그 내용들을 그 몇십만 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해내고, 이분이 또 변호사였어요. 되게 어린 친구인데 변호사인데,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고발하고, 그 다음에 출처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오물 쓰레기들을 뒤지는 일을 하루 종일 하니까 그 한 달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거의 정말 약간 이렇게 그걸 호소하더라고요. 자기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선생님 혹시 일베 사이트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일베 사이트 중에서도 아주 저질스러운 일베 사이트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근까지 해가면서 한 달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간지 얼마 안 돼서 어묵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빈이 어머니가 이제 그 중에 한 혹시 경빈 어머니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때 주요 고발자 중에 한 명이셔서 나왔는데, 마침 제가 이제 그때 갔었는데, 그게 왜 어묵 사건 아시죠? 그걸 올린 친구가 누군지 특정이 돼서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게 좀 딴 얘기긴 하지만 너무 참담한 느낌이 들었던 게, 이제 판사가 이제 엄청 꾸짖었어요. 되게 어린 친구더라고요. 남자인데 한 21살인가? 20살, 그 정도 됐는데, 판사가 엄청 꾸짖었어. 그때는 더구나 2015년 그게 한 8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초창기인데. 그래서 이제 막 엄청 꾸짖었는데, 끝나고 그 아버지가 같이 오셔서 아버지가 유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데,
이 친구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팔짱 끼고. 그래서, 이건 뭐지? 되게 하여튼 그랬던 그 느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때 막 어묵 사건도 있었고요. 근데 많은 이제 그런 쓰레기 같은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분류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특례 입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다른 것들보다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보도자료도 내고 행사를 했었어요. 기자들을 불러다가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 단원고 특례 입학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유은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특례 입학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특례 입학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실제로 이제 특례 입학이 적용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특례 입학을 이제 MBC가 아마 9월인가 먼저 일단 MBC가 또 최초 보도를 MBC가 해요. 근데 MBC가 짧게 보도를 한 다음에 이게 갑자기 이제 일베 사이트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단원고 아예 나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뭐 서울대 간다. 여기 서울대 나와 있지만 여기 지금 특례 입학 간다는 이게 지금 그 사이트에 있는 얘기인데 야 단원고 나왔다고 무조건 서울대 가. 단원고 나왔다고 고대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한두 달을 집중적으로 달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걸 가지고 다시 보도가 나옵니다. 단원고 특례 입학 논란. 그래가지고 또 보도가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정 정치인이 발언을 합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다 특가 대학 특혜까지 주냐라고 한번 발언을 해요. 그러면 그게 다시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방송에 보도가 됐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달구는데 이게 저희가 심각했다고 느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때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게 좀 유행을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나무 숲 아세요? 그게 그러니까 서울대가 먼저 생겼는데 각 대학별로 대학의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자기들끼리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게 폭발적으로 생기잖아요. 서울대 대나무 숲이 생기면서 고대 뭐 다른 대학마다 다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약간 비공개 비스무리한 건데 거기를 이제 저희 뭐 구성관들 조사관들이 이제 대학이 다양하니까 우연히 한 친구가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누가 올린 거죠. 단원고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다뤘을 때가 2015년 한 10월, 11월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아이가 그러니까 단원고에서 들어오면 여기를 색출해야 된다. 그리고 괴롭히자.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원래 하나 올리면 막 달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행사를 하고 기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토론을 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떤 거를 보이려고 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시작은 언론인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언론일 수도 있고 SNS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나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특정 정치인, 예를 들어 김재원 국회의원이 세금 도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단원고 특례 입학에 대해서도 특정 정치인이 아마 이때 하태경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얘기해요. 야, 뭐 그 동생이 뭐 그랬다고 동생 누나 팔아서 대학 가냐?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커뮤니티가 달궈져요. 그럼 그걸 보도를 해요. 그럼 보도를 하면 다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이클처럼 도는 거죠. 그 패턴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상 이때 오셨던 기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가 돼서 이걸 나중에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증명을 해 보였었던 게 어떤 거냐면 트위터 분석을 했었는데 두 가지 분석을 했어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에 나와 그 다음에 특정인이 발언을 해 언론에 띄어 이게 뺑글뺑글 도는 사이클이라는 것이 이제 그게 맞다. 실질적으로 맞는데 거기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세월호에 대해서 트위터를 특정 기간에 분석을 했을 때 세월호가 예를 들면 이쪽에는 세월호가 정말 가슴 아프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는 세월호 진짜 지겹다 그만 좀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논란, 찬반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가 이걸 수치 분석, 수량 분석을 했어요. 특정 기간을 잘라서.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의견이 있는 건 맞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동정적인 또는 진상규명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것이 7, 8일이면 이 세월호 너무 지겹고 세월호 이제 그만해라 라는 것은
사실 8할에 2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8할 이상이 세월호에 대해 동정적인 여론이라면, SNS라면 이것이 수치상으로 세월호 이제 지겨워 죽겠다, 니들 그만 좀 해라, 뭐 나가 죽어라, 이런 거는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은 이걸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수량 분석을 했더니. 근데 언론은 이렇게 등가해서 보도하죠. 그러니까 VS 있잖아요. 사실 그 찬반,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논리인데, 그러니까 마치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여기 선생님들이 모두 다 아니라고 하고 저기 김희옥 간사님만 뭔가 다르게 주장하는 것을 언론에서는 지금 보면 동급으로 보도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 사실 사람들 그렇게 악하지 않잖아요. 세월호에 아이들이 죽었고, 그게 사실 2015년이면 이제 1년 좀 지났는데, 그때 누가 야 지겹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언론은 꼭 VS라는 것을 통해서 찬반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그러니까 SNS와 정치인의 발언과 언론과 이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밝혀냈었고요. 사실은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그때 밝혀냈던 것이 뭐였냐면, 요즘 많이 나오는 댓글 같은 건데, 그 이전에 김용민이 한 거죠. 그 뭐죠? 뭐더라, 이렇게 달걀 귀신 있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SNS 상에서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김용민 씨가 했던 말이 있는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의 댓글 알바처럼 특정해서 댓글 알바를 한다는 것을, 댓글 알바가 있는지는 저희가 분석을 한 게 아니고요. 어떤 걸 했냐면, 세월호에 대해서 공격적인 댓글들, 그러니까 트위터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이제 세월호를 공격하시는 분들이라고 치면, 이제 그 선생님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를 얘가 한 거를 제가 다시 인용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굉장히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제가 선생님 글을 다시 인용하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인용하고 이런 건 친구들끼리 얘가 그랬대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 비정상적인 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말을 하고 누군가는 선생님만 추종해. 얘는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야. 선생님, 그러니까 이걸 조장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말을 해요. 세월호 지겨워, 세월호 그만해, 세월호 죽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무수하게 많은 달걀 귀신들이라고 하잖아요. 무수하게 많은 트위터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이 하는 말만 퍼다 날르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이 지금 국정원 댓글 알바를 밝혀낸 게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저희도 밝혀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한 명을 찾아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그거를 발표해야 하는 날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나 기자들, 경향신문이나 미디어오늘은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다 기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었다는. 지금 아니 이걸 할 때 저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 하는 조사관도 정말 되게 힘들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때 제가 좀 저희가 시급하게 좀 대응을 했었던 게 이제 저희에 대한 문제여서 좀 예민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요구하셨던 게 특조위가 얼마나 공격을 받았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15년 7월 30날부터 출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출근을 딱 했을 때 책상에 컴퓨터가 있는 책상이 많지 않았어요. 제 팀장이니까 저는 있었고, 저하고 제 옆자리 정도에 있었고, 저희 과가 한 10명 좀 안 되는 직원들이었는데 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니 첫날부터 저희가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니까 첫날부터 급여를 주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조사관들인데. 그럼 컴퓨터를 안 주고 일을 못하면 사실 그거는 세금 낭비, 그게 세금 낭비지 뭐가 세금 낭비겠어요. 그런데 왜 안 줬을까?
왜냐하면 저희를 지원하는 파견 부서의 공무원들이 일찍부터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사는 게 선생님들 아시겠죠? 그게 어렵나요? 전화해서 배달시키면 되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 공무원들은 왜 전용 망으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거 아닙니까? 해당 업체들이 있는데 업체 연결해 하면 하는 건데 그게 안 됐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업무를 공무원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진짜 2015년 그때 막 손으로 수기로 출장 김진이 이렇게 쓰고 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예산 배정이 안 됐죠. 왜 예산 배정 안 해줬냐? 김재원 국회의원이 말하잖아요. 세금 도둑. 이 세금 도둑하는 것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여기 채널A가 쓰죠. 세월호 특조위 예산을 뒤져봤더니 뭐 케이크 사 먹고 케이크를 500만 원어치를 사 먹고 체육 대회를 한다고 얼마를 쓰고 이랬다는 거예요. 진실은 뭐죠? 실제로 저희 이런 그 공공부처의 예산은요. 제가 또는 뭐 저희 위원장님의 마음대로 케이크 500만 원짜리 사와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아주 법의 그러니까 국가기관이잖아요. 다 예시가 있어요. 아주 작은 이런 볼펜 하나도 다 단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여러 개 사서 문제겠지만 어쨌든 다 규정 내에서는 다 단가대로 그 표대로 예산을 잡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오히려 기재부 직원이 갖다 준 서류에다 숫자 채워 넣은 거예요. 저희 담당 직원들이. 저희가 체육대회가 있는지 연찬회 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역으로 치고 그러면서 채널A가 그때 이제 911보다 더 예산 많이 쓴다더라 라고 얘기해서 막 그거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저희 시간을 초반에는 일단 예산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만판으로 막 두들겨 맞으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보도 해명 자료 제가 쓰진 않았지만 그 대외협력부서에서 이거 대응하느라고 또 정신없고 이러니까 이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안 그래도 되게 짧은 1년 6개월짜리 길게 연장을 해도 1년 6개월짜리 조직에서 이러면서 시간들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그래도 조사를 해볼만 하겠다고 했던 시점들이 저희는 이제 그 특조위는 신청 사건들을 받아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인데 신청 사건,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거 신청 좀 해주세요. 세월호 침몰 원인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날 해경은 왜 구조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면 그 사건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저희가 직권으로 그날 하늘에 떠있던 초계기는 왜 그 구명벌을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이거는 신청사건 중에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게 직권조사. 이 두 가지로 들어오는데 저희가 대다수는 신청사건으로 290여 건의 신청사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이제 저희가 하나씩 분류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해야겠다고 하는 시점이 이제 2015년 10월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11월쯤이었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소위 7시간 사건이죠. 그게 사실은 원래 내용과 제목은 청와대의 업무 대응 적정성에 대한 조사의 건입니다. 저희 그 가족분 중에 아버님이 넣으신 사건이고요. 9.11도 백악관 조사합니다. 어떤 참사나 재난에서도 지휘부, 통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조사가 아니죠.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사를 할 때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저희 진상규명국에 들어온 사건인데 저희 진상규명국에 사건이 들어오면 저희 소위원회가 먼저 그 논의를 회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반장회의 하면 반장회의 가지고 이제 학급 올라가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채택이 되면 그 다음에 전원위원회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전원위원회에서 땅땅땅 하면 조사해 하는 건데 소위원회는 저희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저희 소위원회는 그때 여야 구성이 4대 3이었어요. 그래서 야가 4예요. 그래서 민주당 쪽이나 가족추천위원님들이 4분이고 그 당시 여당 새누리당 추천위원님들이 3분인데 되게 저는 삼총사라고 부르는데 그 유명한 고영주 지금 MBC에 지금 쫓겨나셨죠. 네, 자기 억울하다고 하시는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님, 그 다음에 차기환 KBS 이사하다가 좀 쫓겨나셨죠. 네, 아직 안 쫓겨나셨나요?
예, 그럼 KBS의 현 이사님, 그 다음에 황전원은 그 유명한 저희 부위원장님 하시다가 지금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 분은 삼총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소위원회에서 이분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 청와대의 업무 대응 적정성에 대해서. 그런데 바로 다음 소위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 통과 안 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완전 딱 애들 반장 회의도 이렇게 안 하죠. 학급 회의도. 지난주에 회의를 해가지고 얘를 반장으로 뽑았는데 다음날, 몰라, 난 얘 인정 못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딱 그랬어요. 저는 이제 배석을 하는 과정에서 딱 보는데, 저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발언을 하시는데, 자기는 몰라, 나는 그 사건 기억도 안 나고 보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고영주 되게 사실 그 고명한 변호사님인데 이분이 4장밖에 안 되는 그 신청 서류 나 본 적도 없고 나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그리고 도대체 이 말이 되냐 청와대를 조사를 하겠다는 게 특조위가 왜 어떻게 무슨 권한으로 청와대를 조사하냐 그러면서 외계인 침공설이 들어와도 조사할 거냐 막 이러면서 삿대질을 막 하시면서 이제 막 거의 깽판이 된 거죠. 근데 이미 통과가 됐어요. 절차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변호사님들이 도대체 일사부재리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어쨌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바로 11월 24일 날 저희 전원위원회가 열리죠. 전원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이제 똑같은 발언 하시잖아요.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다 이러면서 이분들이 갑자기 기립하셔가지고 그때 석동현 위원님은 부산 사하구에서 출마를 하려고 그 바로 전원위원회 회의에 사퇴하신다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몇 주 만에 갑자기 이렇게 삐쭉삐쭉거리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왜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사퇴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니 그것은 맞는데 아직 사퇴서가 이러면서 점점점 근데 오늘 중요한 안건을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차출되신 거죠. 중요한 안건이 있으니 7시간 안건이 있으니까 올라와라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으니까 오셨겠죠. 그래서 이 네 분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안건은 통과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정말 저희 특조위는 마치 그 회오리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만판으로 그리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명동에 남대문 세무서 건물 썼는데 그 1층에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엽제나 보훈단체들이 오셔가지고 데모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데모하고 이 세금 도둑들 어쩌고 청와대 7시간 조사 말이 되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욕하시고 이제 그분들 아침에 저희 출근할 때 데모하시고 저희 퇴근할 때 이제 또 물러가라 이러고 하여튼 근데 그 시위는 거의 강제예산 즈음까지도 간헐적으로 그 무렵은 계속 그 시위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기사로 계속 때리고 하여튼 이런 식의 회오리들이 있으면서 사실 이거에 대응을 안 하면 되지라고 말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것 때문에 불려나가고 저희 위원장이 불려나가고 이러면서 저희 특조위는 그 이후에 계속 뭔가 마치 이렇게 소용돌이 같은 거 있잖아요. 7시간의 소용돌이에 좀 빠져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정현 편인데 지금 이게 이제 이분이 장 안 찢으시고 계시다가 지금 검찰이 고발돼서 저는 이제 말씀 좀 자랑질을 하자면 어쨌든 이때 이게 먼저 좀 저희가 언론노조보다는 좀 먼저 이 KBS 언론통제 부분을 좀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조사를 좀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좀 더 빨리 기민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이미 이분이 방언 논리를 다 만드셔서 잠깐 들려드릴까요? 별로 유쾌하시지 않겠지만 국가 위기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언론의 협조를 요청한 것은 기본적이고도 아주 당연한 홍보 수색의 역할입니다. 그럼요 하는 게 이제 채널의 그리고 나서 책임을 아이디에 묻자 하고 간곡하게 호소를 이것도 이런 거잖아요. 나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그거 하나 알려주시죠. 이게 국방부 사람들이 영어를 진짜 이거 미치겠네. 어찌요? 오늘 저녁 뉴스 앞에 아침 끝에 나가요? 일단은 9까지 나가죠. 뉴스 양보나 센스 거야 나가. 자,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왜 들려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면, 홍보수석이 아주 일상적인 업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방금 들려드린 톤이,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의 보도국장 얘기해요.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이게 지금, 선생님들도 각자의 일터에서 기자들에게 뭔가 정정보도 요청하실 때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세요? 아, 미치겠어. 이러면서. 지금 나가요? 이렇게, 지금 이 톤으로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선생님들 현장에서 업무 때문에 기자들에게 뭐 해명, 또는 예를 들어 잘못 오보가 나갔을 때 선생님들이 뭔가 요청하실 때가 있잖아요. 아, 기자님, 이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물론 이제 요즘에 삼성은 좀 다른 것으로 뭐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도 거의 삼성 통제 정도로 봐야 되는 건데, 삼성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기업들도 적어도 외향적으로는 기자들에게 잘못된 보도라고 하더라도, 이 예를 갖춰 얘기하죠. 좀 빼달라. 욕조하고 밥 사주고, 의상 막 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그 톤은 이걸 정말 아주 일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이제 이정현과 기란영 두 사람에 대한 고발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을 때, 이때 황전원 위원이 부위원장이었어요. 근데 황전원 위원이 목숨 걸고 이제 말리려고 했던 건 이정현이에요. 기란영은 된다. 기란영 고발은 괜찮아. 찬성할 수 있어. KBS 사장은. 그런데 이정현이 뭘 잘못했어? 라고 황전원이 막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는 거꾸로 고발했죠. 기란영은, 혐의가 없는 것 같다. 왜냐면 기란영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업무로 볼 수 있느냐. KBS 사장은 원래 보도 편성에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건 법이 맞는데, 그것에 대해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검찰은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검찰은 좀 다르게 봤던 거고, 이정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것은 보도 통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기란영 사장은 지금까지도 주장해요.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자, 이제 이게 강나루 기자라고 당시 5월 9일날 있었던 뉴스 시트가 바뀐 건데, 어떻게 바뀌냐면, 원래 시트에는 뭐냐면, 세월호 사건으로 해경의 실력, 즉 해남 구조 능력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점과 난맥상을 보였는지 땡땡땡땡 이런데, 이게 이제 바뀝니다. 갑자기. 창설 61년 우리 해경은 왜 해남 구조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까요? 1953년 이승만 정부는 일본 어선의 불법적으로 위해 해경형 경찰대를 실천하고 낡은 경비조 6척으로 시작한 해경 어쩌고. 자,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같은 보도의 원 시트가 수정 시트로 바뀐 겁니다. 또 두 번째, 같은 보도예요. 자, 원래 원 시트는 현장 출동과 구조 역시 신속 효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해경의 구조 성과는 3-40분 뒤에 가세한 어선 등 소형 선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땡땡땡땡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해경이 UDT 등 해군 정예요원의 투입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원시트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태생이 경찰이다 보니 뭐는 가능하겠지만 소홀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1,000여 명 가운데 해상 구조를 담당하는 잠수 세력은 채 200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 수정된 시트의 핵심은 뭐냐면, 해경이 너무나 열악한 예산과 잠수와 세력과 이런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 시트하고 얘는 사실 어떻게 쭉 다 보면 이게 같은 보도 시트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정이 됩니다. 네. 시간 체크해달라고 해서. 네. 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쭉쭉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해서 끝까지 언론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특조위는 포화를 받아요.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이제 동행명령장은 뭐냐면 출석 나오세요 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냥 나오면 되는 거고요. 원래 출석료, 그러니까 특히 공무원들, 해경이나 해수부나 안행부나 뭐 와서 조사 받으면 되는데 한 번도 수월하게 조사를 받는 적이 없었습니다. 왜 특조위가 뭐냐, 꼭이 꼭 나가야 되냐, 한 번 거절하면 또 보내요. 그럼 안 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행명령장 발부하면 그러면 이제 그 동행명령장에 대해서 또 거절하면 저희가 또 과태료 부과하고 다시 동행명령장을 전원위원회까지 올려서 또 발부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건데 사실 대부분이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해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특조위 할 때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언론의 지적질을 당하는 거, 와서, 특히 파견 공무원들이 이제, 저희가 7층이고 9층에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파견 공무원들이 이제 해수부나 기재부에서 많이 왔는데, 사실 지금 보면 의도적으로 되게 많이 지적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 뭔데?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면 되게 당연히 해줬어야 하는 일인데 그때는 무조건 뭘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저거 안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안 된대. 하여튼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힘든 일이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게 조사관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달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기록을 요청하는 것은 업무예요. 저희 조사관들이 조사하라고 뽑은 거잖아요. 세금 준 거잖아요. 월급 준 건데 기록을 요청하는데 근데 또 물어봐요. 그 특조위는 뭐냐.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특조위가 뭔지 몰라서 공무원들이 물어봤을까요? 민간인들은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요청을 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데는 해경, 해수부 뭐 이런 부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봐요. 근데 특조위가 뭐예요? 언제 생겼어요? 막 한참 설명해요. 공문 보내세요? 또 공문 보내. 그럼 또 물어봐요. 또 다른 담당자가. 그래서 화내고 지금 돌리시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니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 한 명이 그 한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닌 거죠. 공무원들이 그냥 그렇지 않겠죠. 누군가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그 2기 이제 특조위가 생겨서 이제 파견 공무원들이 벌써 12월부터 나와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그럼 그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지만 공무원들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좋아서 그랬겠어요? 라고까지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들이 좋아서 저희한테 그렇게 안 돼 하고 이렇게 지적질하고 그러시지는 않았겠죠? 네, 어쨌든 뭔가가 있었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쭉 요거는 넘어가고요. 제가 그 2기에 대해서 한 5분만 좀 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괜찮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 활동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이름이 좀 어렵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같이 포함돼서 다루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1기는 진상규명국, 피해자 지원, 안전사회 3개 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4개예요. 1 소위, 1 진상 소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소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소위, 피해자 안전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임을 해요. 근데 가습기 살균제 분들이 근데 이게 참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참 많이 그런데 이게 접촉을 하신 인구만 해도 350만으로 추정을 하고요. 이 가습기 살균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피해자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고요. 거의 20여 년 정도 잡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이거 썼거든요. 저도 썼어요. 아마 혹시 여기 아저씨들 모시죠. 어머님들 중에 가습기 살균제 안 쓴 분들 거의 없으실 거고요. 옥시 싹싹 안 써보신 엄마들 잘 없으시죠. 예,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피해자를 특정해내는 것부터가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 살 때 옥시 싹싹 산 영수증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살균제산 영수증 없으시잖아요. 증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그 기업에서 판매 내역을 받아서 이제 카드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롯데마트 카드로.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서 그걸 쓴 사람들을 찾아낸다든가. 너무 어려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주신 메일에 이제 이것도 있었어요. 위원회 2기의 한계가 뭐냐? 2기가 11월 24일에 통과됐었나요? 예, 그랬는데, 사실 그 전날 막 밤까지도 국회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분들하고 이제 연대분들도 그날 고생 많이 하셨지만, 가족분들 그날 하필이면 또 눈이 막 와가지고, 그런 날에 거기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말 아마 최초였을 거예요. 국회의사당 앞에 텐트 치고 자고, 거기에 밥차 드려가지고, 식사하시고 이러는 거는 이제 이후에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가족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가 있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 상정이 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들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큰 수정안이 없구나. 이제 위원회가 원래는 이게 이제 9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원안을 만들 때에는 여야가 바뀌었잖아요. 촛불이 있기 전에 법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대 3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가 6, 그다음에 여가 3으로 올라갔는데 맞나? 거꾸로인가? 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4대 4대 1로 수정을 하는 것으로 1은 의장 그 다음에 4, 이제 여야 4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요 안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받냐 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협상이 됐던 거예요. 그 수정안대로 6대 3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막 3명 막 추천, 그럼 이제 끝장인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이 그날 막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기간이 원래는 이제 2+1, 3년이었는데 1 플러스 1로 해서 이제 2년으로 기간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수정안의 아쉬움이었고요. 조사를 하는 조사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또 뭐였냐면 이게 이제 아마 권은희 의원실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 건데, 근데 법조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사부재리, 한번 다뤄진 사건들을 또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특조위에서 조사를 했거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밝혔거나, 또는 가습기 살균제에서 국정조사에서 밝혔거나, 이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범죄 사실이다라고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의 조사를 할 수 없어요. 열람을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단서조항을 다행히 달긴 했어요. 새로운 사실이 요만큼이라도 밝혀지면 조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실 다른 건 저는 이거는 좀 제가 끝까지 좀 어렵습니다라고 박주민 의원님 이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협상이라는 게 원래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소조항이 될 거다.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상황이 다르다. 지금 4대 4대 1이지 않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다 관철시킬 수 있다. 이제 물론 근데 그거는 이제 언제든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좋을 때를 전제한 얘기인데 상황은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나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독소조항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독소조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뭔가 상황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검에서도 원래는 해당 소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 올라가면 무조건 한 달 내에 심사를 마쳐야 되는데 이게 3달로 늘어났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좀 한계라면은 한계일 수 있고요. 예.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이런 한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약간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2기에 대한 우려들은 2기가 뜨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굳이 2기 특조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는 건강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해요.
특조위가 필요해야 하냐, 특검이 효율적이냐, 이런 논의는 굉장히 건전한 논의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2기가 이제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된 다음에 2기가 지금 너무 한계가 많다. 지금 아까 그런 독소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도 지금 2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위원회 구성들도 그렇고 좀 너무 한계가 많다. 굉장히 건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기 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세월호는 다 끝났고 세월호는 이제 특조위가 다 잘할 거야. 특검도 수시로 슉슉슉 넣어가지고 다 특검도 잘 될 거야 라고 선생님들은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그 진실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안 될 거고요. 그 한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참사법이 사실 그리고 조사관들의 사법경찰관의 권한도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는 있거나 없거나 큰 의미가 없어요. 사법경찰관의 권한은 뭐냐면 그 산림청의 직원들이 왜 저기 가서 막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원래 국세청 직원들이 경찰 권한은 없는데 국세청 직원들 중에 징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요 사람들한테만 너네는 요때 요 업무는 경찰관 업무를 해 라고 하는 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이에요. 원래 넣었었어요. 원안에는 빠졌어요. 뭐 그것도 아쉽죠. 있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어요. 조항상에서는. 그런데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느끼는 약간의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필요해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져서 저도 참 아쉽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한계들을 극복하고 이 2기 특조위가 제대로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용산 4.16 연대나 이제 시민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한 거죠. 특검에 대해서 엄청나게 특검이 할 수 있는데 근데 특검이 저는 윤석열 검사님 되게 지지해요. 끝까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국면이 정말 계속 이렇게 좋은 국면이 계속 가가지고 계속 그 특검을 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거라고 선생님들 생각하시나요?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그건 뭐 그런데 네, 그렇죠. 이 문재인 정권을, 그러니까 촛불을 통해서 정권을 바꿨고, 이 정권이 이제 선생님들이,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것은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특조위가 이제 특조위가 됐으니까, 야, 잘 됐다, 라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이 특조위가 이 갖고 있는 많은 한계들을, 사실, 만약에요, 선생님들, 지금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런 한계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당이 그럼 택도 없이 왜 이런 걸 요구하냐고요. 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왜 인정 안 해주냐고요.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걸 왜 받았냐고요? 받고 싶어서 받으셨겠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약간 경계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가 많고 독소조항이 많은 2기를 왜 하니?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판하는 것과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요. 꼭 필요합니다. 2기가 잘못 가지 않도록 비판하셔야 되고요.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지만 야, 잘할 것 같아? 라는 팔짱 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독소조항들이 독소가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지켜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힘을 받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441의 위원들이 그것도 사실 441이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 441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진짜 눈에 불을 뜨고 그 추천한 위원님들을 잘 지켜봐 주셔서 이 끝까지 이 특조위가 제 역할, 2기 특조위가 1기 특조위처럼 290여 건의 신청 사건 중에 저희 죄송하지만 진상규명은 1건 했고요.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도 3개밖에는 저희가 사건 통과, 그러니까 결과 보고서 못 썼습니다. 그 정말 저희 되게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2기가 그거 정말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꿨는데 그 세상은 한꺼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쭉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중원부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